봤을 때 이번에 경기 침체는 폭은 깊지 않은데 저는 기간은 좀 길 거라고 봅니다. 지루한. 본격 후퇴기가 지금부터 올 9월까지가 이제 본격 후퇴기고 그 다음에 올 한 3분기 가을부터 9월부터 내년 한 6월까지가 불황 지속기. 그러니까 더 모든 경제 지표가 더 이제 지하실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데 옆으로 이제 기는 거죠.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근원 물가가 떨어지고 고용과 소비가 이제 더 안정되면서 한 1년 정도 좀 L자형 경기 부진을 지속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사이클에서는 연준의 피벗은 언제 나올 거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언제일까? 자, 그러면 신혼서판 다 되시는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참, 붓글씨를 따로 어디서 배우신 거죠? 그건 아닌가요? 요즘 또 연구하시면서 힘드신데 또 사람 뽑으러 다니시라 힘드시네. 네. 저희 이제 리서치, 독립 리서치. 네. 예,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워도 하셔야죠. 그 리서치의 센터장님으로 하셔야죠. 네. 어디 좀 좋은 인재들이 많이 좀 보입니까? 네, 인재들은 많은데 네. 좀 어쨌든 공감을 해야죠. 같이. 돈 아끼지 마십시오. 그런 거 돈 아끼는 거 아닙니다. 예. 아이고 말이야. 아이고 머리야. 어차피 돈은 없으니까요. 아이고, 머리야. 아낄 것도 없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 보죠. 네. 자, 오늘은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어떤 걸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경기 불황이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날 거냐. 지금 경기 이제 불황. 모든 초점이 경기에 가 있으니까. 네, 뭐 거듭 말씀드렸듯이 올해 가장 모든 자산 시장의 초점은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경기의 사이클, 경기가 어떤 모양으로 앞으로 전개될 거냐. 그리고 언젠가는 경기가 불황을 탈피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점이 언제냐. 예. 그 시점만 안다면 좀 투자하기가 쉽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연준의 통화 정책이나 지금 인플레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우러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불황 언제 끝나냐? 언제 시작해서 시작은 한 거 아니에요, 벌써? 언제 시작했냐 이거지. 정한 시작 시점을. 그렇지. 네. 차트를 보실까요? 네네. 네, 그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 사이클 중에서 뭘 볼 거냐? 근데 저는 1959년부터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처럼 이제 컨퍼런스 보드가 처음에 만든 건 아니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거의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죠. 네,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상당히 권위 있고 또 민간 독립 그 연구소 같은 데지만 컨퍼런스 보드가 미국 상무부의 의뢰를 받아서 지금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상무부 발표와 같습니다. 예. 그리고 NBER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도 어쨌든 이 경기 선행 지수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가장 신뢰하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중심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지금 제레미 시겔 교수가 쓰신 그 주식의 장기 투자라 두꺼운 책 있잖아요. 네. 저도 몇 번씩 읽었는데 1945년 이후에 미국의 불황이 한 11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평균 호황은 11개월. 보시는 것처럼 11개월. 11개월. 네. 그다음에 불황은 호황이 58개월. 네, 호황이 58개월, 불황이 11개월. 저거 반대면 저 죽습니다. 네, 6대 1이니까 상당히 호황이 길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동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는 6대 1로 길었고 지난 12월 22일인가요? 미국 경기 선행 지수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 날 발표됩니다. 네. 근데 그때 발표하면서 코멘트를 쓰기를 올 1월부터는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네, 컨퍼런스 보드에서 이제 코멘트를 달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올 1월부터 1Q부터 불황이 시작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경기 저점은 언제냐? 여기 이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해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경기 선행 지수는 경기 침체 시기를 혹은 경기 어쨌든 확장 시기를 예고하는 거지
그 동행 지수의 모양까지 설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경기 침체가 이제 이번 1월부터 시작됐다. 예. 예, 그러면 경기 침체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질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또 뭐 질적으로 어떤 점이 지금 뭐 취약점인지 네. 또 어떤 점이 조금 경기에 대한 불황에 대한 경기가 내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네. 경기가 침체에 들어갔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불황을 보일 거냐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측이. 네네. 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가 이번에 침체에 들어갔다면 네. 경기 불황 기간이 11개월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연말쯤에는 돌파하겠네, 탈피하겠네, 경기 불황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최장은 몇 개월이었습니까? 최장이 굉장히 경기 불황의 최장이요. 예.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아마 16개월인가 18개월 정도. 2년은 넘지 않네요. 네네네. 2년은 넘지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번 경기 불황은 폭은 깊지 않다. 그러나 길다. 왜냐하면 뭐 재고라든지 네. 자산시장의 버블이라든지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든지 미국 기준이죠? 네. 그럼요. 네.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번에 경기 침체는 폭은 깊지 않은데 저는 기간은 좀 길 거라고 봅니다. 지루한. 네, 왜냐하면 물가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여기서 물가라 하면 저는 근원 물가를 보거든요. 네. 근원 물가가 어느 정도 완전하게 잡힐 때까지는 경기 침체 기간이 지속될 건데 아주 격하진 않지만 네, 그러니까 부드럽게 오래 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하지만 오래 간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경기 침체 기간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네. 전반부는 경기 침체 전반부는 본격 후퇴기. 본격 후퇴기. 본격 후퇴기가 지금부터 예. 올 9월까지가 이제 본격 후퇴기고 그 다음에 올 한 3분기 가을부터 9월부터 내년 한 6월까지가 예. 불황 지속기. 그러니까 더 그 진폭이 크게 내려가지는 않는데 모든 경제 지표가 더 이제 지하실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데 옆으로 이제 기는 거죠. L자형으로 이제 바닥을 계속 기다가 내년 한 5, 6월 정도에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지금부터 한 18개월 정도가 네. 이제 경기 저는 불황기라고 봅니다. 경기 불황기가 근데 지속되고 그럼 평균 11개월인데 거의 네, 이번에는 이례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데이터에 따라서 저도 또 이제 또 말을 바꿀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노여하시지 마시고요. 아무튼 한 18개월 정도의 소프트하지만 지루한 경기 침체 기간 지속되면 본격적인 불황 탈피는 내년 상반기라는 거죠. 내년 상반기로 보고 네. 그러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올해 9월 정도, 그러니까 경기 본격 후퇴기가 이제 종료되는 네. 올해 8, 9월 정도를 바닥으로 볼 거냐? 네. 그러면 뭐 평균 한 6개월 정도 만약에 선행한다고 하면 네. 경기 침체 한 6개월 정도, 한 5.4개월 정도 선행했거든요. 예. 평균. 보통. 네. 근데 사실은 이것도 통계에 오른 게 0개월에서 13개월입니다. 5.4개월 중에 이렇게 그 각 국면을 이렇게 그 제레미 시겔 교수가 써놓은 표를 보시면 평균을 내보니까 이제 5.4개월인 거죠. 5.4개월이 평균인데 4.6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4.6개월이 평균인데 뭐 한 5개월이라고 치죠. 선행하는 게. 네, 선행하면 뭐 9월에 8, 9월에 만약에 경기 저점 그러니까 침체의 어쨌든 정점이 조금 찍힌다면 뭐 D-5, 6개월? 그럼 4월. 뭐 한 3, 4월? 뭐 네. 빠르면 3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3, 4월은 주가 저점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3, 4월은 의미 있는 주가의 변곡점은 형성될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3, 4월에 네, 3, 4월에. 좋은 쪽으로. 네, 좋은 쪽으로 어쨌든 뭔가가 있을 것 같고 네. 뭔가 이렇게 급반등을 한다든지 뭐 다른 재료와 어우러져서 뭐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재료와 어우러져서
뭐 폭등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이번 경기 침체를 완전히 벗어나는 시점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뭐 6월 정도라고 본다면 예.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앞당겨 보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완전히 조금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는 올 연말 정도 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선행한다면 그러니까 올 연말도 주식시장에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거다. 네, 네. 그러면 올 3월부터 올 연말까지는 어떤 기간이냐? 경기 침체는 지속되고 물가는 계속 내려가고 그다음에 경기의 불확실성은 제거되지만 기업 실적이 뭐 딱히 좀 탄력적으로 올라오지 않는 기간. 더 이상 안 좋아지지도 않지만. 예, 안 좋아지지도 않지만 또 좋아지는 것도 한계를 보이는 한계인 이런 애매한 국면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살짝 좋게 보면 골디락스고요. 네, 맞습니다. 안 좋게 보면 완전 침체 초입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 건데.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조금 도와주면 경기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가 주변 여건이 도와주고 금리도 도와주고 네. 이러면 좀 골디락스 형태가 되는 시근죽이라는 거고. 거지. 네, 그리고 먹기족이 딱. 네, 그리고 뭐 종목별로는 정말 해볼 만한 하반기 주식시장. 그러니까. 네, 그리고 미국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또 전 세계 경기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네. 그런 상태. 그러니까 경기에 따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벗어나는 예. 네, 네. 이러한 국면이 저는 하반기라고 봅니다. 하지만 상승의 한계는 조금 명확하게 있는. 왜냐하면 경기가 계속 발목을 잡는 거죠. 경기가 만약에 올 9월에 바닥을 찍고 확장기로 돌아선다. 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그거는 뭐 정말 좋은 거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L자형으로 굉장히 바닥을 길게 가고 비로소 경기가 좀 탄력적으로 확장 국면에 들어가는 시점이 무려 내년 6월 정도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의 모양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긴 거를 보고 조심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터프하게 거칠게 빠지지 않는 어제도 사실 어제 그제도 미국 시장에서 소프트 랜딩에 대한 얘기들이 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는 게 뭐 갑자기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데 거칠게 내려오지 않는다. 네. 근데 그런 걸 왜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 좋은 면을 사야 될지. 그래서 일단은 박사님 보시기에도 선행하는 시점에 뭐 이 판단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2021년 하반기부터 경험했던 거친 하락 그거는 조금 마음을 좀 놔도 되냐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뭐 올 상반기까지가 그리고 뭐 좀 길게 보면 가을까지가 네. 조금 경기가 생각보다는 가파르게 네. 꺾이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사실 기업이익이 좀 실망시키는 투자자들을 그런 거친 펀더멘탈 장세. 전 이제 거친 하락이라는 게 주가의 거친 하락.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가도 예.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면 거칠게 하락하겠죠. 예. 근데 밸류에이션도 애매하거든요. 예. 만약에 좀 경기에 어쨌든 극단적인 2008년과 같은 침체가 아닌 예. 소프트한 침체라면 지금 밸류에이션은 살짝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예. 그런 상태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변동성이죠.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간헐적으로 주식시장을 겁을 줄 것 같아요. 경기가. 이렇게 경기를 안일하게 본다고 이렇게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았어? 이러면서 푹푹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거네요. 네. 어제 같은 날도 미국 시장 기준으로 개장초에 와 이제 괜찮아지나 이런 거 했는데 갑자기 공장이 훅 빼버리죠. 그리고 연준 인사들도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근원 물가가 본격적으로 잡히는 것은 사실은 올 하반기부터거든요. 네. 뭐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뭐 CPI 나옵니다만 예. 네. 어쨌든 이게 본격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질 물가, 실질 기준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반전되는 저는 하반기부터 근원 물가가 본격적으로 빠지면서 근원 물가가 한 1년 정도 빠지면서 경기 침체를 끌고 내려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끌고 내려간다기보다는 경기 침체 기간을 연장시킬 것 같아요. 예, 경기 침체 폭은 이제 어느 정도 상반기에 마무리됐지만 이 기간이 근원 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근원 물가가 하락한다라는 것이 임금이 하락하고 소비가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체적인 전 세계 어쨌든 경기가 디스인플레이션 그래서 약간 디플레이션적인 상황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하반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시장에서는 금리가 싸도 금리가 낮아도 주식 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오르기는 어렵죠. 기업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좀 여러 가지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통하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매출 자체가 줄 거거든요. 사실은 이번 실적 시즌에서도 제일 걱정되는 것은 1월보다는 2월이에요. 1월에는 사실은 뭐 좀 빅테크라든지 뭐 은행, 금융주가 실적 발표되지만 2월에는 이제 소비재들이 많이 발표되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재들이 발표될 때 조금 올해 경기에 대한 또 실적에 대한 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트는 사실은 경기 선행지수 자체가 아니라 6개월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보다 그 전에 6개월, 그러니까 2021년 11월부터 5월까지 그 6개월, 최근 6개월간이 그 전 6개월보다 얼마나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지 이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이제 1월이 불황 시작은 맞다. 근데 리세션에 대한 너무 정의가 스펙트럼이 넓어서 제 생각에는 불황으로 조금 통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불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경기 모두에 이제 김프로님께서 질문하셨던 정말 그러면 이제 골디락스인가? 지금이 경기 초입인가? 경기 침체의 초입인가? 지금 구성 항목들을 보면 확실하게 이제 경기 침체 초입인 게 맞아서 골디락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골디락스라면 이제 경기 침체가 없어야 되는데 불황이 없어야 되는데 이 불황 국면이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네. 그런 시점에서 이게 골디락스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구성 항목들이 10개가 있는데 주가 제외하고 9개인데 실물 항목들이 소비, 제조, 부동산, 설비 투자, 고용 선행 지표까지. 고용 동행 지표가 아니라 고용 선행 지표. 고용은 사실 경기 후행 지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이런 쪽은 말할 것도 없고 고용 선행 지표까지 마이너스 쪽으로 기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플러스 기여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이너스 기여도로 바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로 제가 올해 국채 금리가 연 중반 내지는 하반기 정도에는 3%를 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는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동행 지수가 빠질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뭐 경기 침체도 불구하고 사실 얻는 게 있죠. 물가가 잡히죠. 네, 물가 하락이죠. 예. 물가 하락이 있기 때문에 페드가 그러면 이 물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잡았어. 네. 그 시점. 네. 어제처럼 연준 인사가 뭐 메리데일리도 나오고 뭐 원래 비둘기잖아요. 네. 다 비둘기들이 다 언제 매로 변신해가지고 뭐 그냥 주가 올라가는 꼴을 못 봅니다. 이제 그런 게 바뀌는 게 저는 하반기일 것 같아요. 하반기. 6월 지나면 왜 바뀌냐? 뭐 사실 실질 기준 금리를 뭐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는 게 맞는데 지금 단순하게 이제 CPI를 뺐습니다. 네. CPI를 빼면 제 생각에는 연 중반에 한 6월 정도면 5% CPI가 찍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제 CPI 기준의 실질 기준 금리가 네. 플러스로 이제 반전되는 거죠. 반전되면 그때부터 이제 6월 하반기부터 고용과 근원 물가가 이제 본격 안정되기 시작하는 약간 이제 본격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진행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는 사실은 근원 물가가 본격 하락하기 시작하는 하반기부터 한 1년 정도 지속된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준의 그 뭐 딱 2.0%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연준의 목표인 그래도 연준이 거의 다 잡았다. 물가는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의미 없어. 라는 그 선언을 하는 게 내년 한 6월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제 계산으로는. 네. 그래서 내년 올해 6월? 내년 6월요. 내년 6월? 네,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근원 물가가 떨어지고 고용과 이제 여러 가지 소비가 이제 더 안정되면서 한 1년 정도 좀 L자형 경기 좀 부진을 지속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사이클에서는 물가와 이런 사이클에서는 연준의 피벗은 언제 나올 거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언제일까? 연준은 지금 과잉 긴축을 조금 즐기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연준 인사들은 지금 과잉 긴축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물가에 대한 워낙 지금 그 걱정이 많아서 겁이 있는 거죠. 겁이 나는 거죠. 70년대 사례를 보니까 파월 의장이 실토했듯이. 네. 그래서 조금 과도한 긴축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이 최종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3월에. 그리고 피벗은 올 연말 12월에는 아마 첫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박사님, 네. 연준이 그 물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시점을 내년 썸데이라고 했잖아요. 피벗이 올해 연말인데 그 올해 9월쯤 아닌가요? 그게 자신감을 갖는. 올해 자신감을 갖는 거는 이제 하반기죠.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 네, 올 하반기죠. 내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라 그런 말씀을. 올 하반기에 완전히 자신감을 갖고 네. 왜냐하면 실질 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가니까 예. 근원 물가가 이제 팍팍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을 갖는 거고 네. 한 올 9월쯤에는 그렇죠. 완전히 예. 그래서 12월 정도에는 첫 피벗을 하고.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 6월 정도에는 근원 PCE 물가가 예. 한 2%에 근접한다는 목표치에. 네, 목표치에 거의 목표치에 근접한다는 들어온다. 거죠. 네. 그리고 근원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 목요일 날 나오는 이번 주에 나오는 물가도 네. 소비자 물가는 지금 컨센서스가 6.67 정도잖아요. 네. 지난달에 7.1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컨센서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나와봐야겠습니다. 근데 근원 물가는 6.0이에요. 예. 거의 헤드라인과 근원 물가가 큰 차이가 안 나요. 붙어가네요. 네, 그리고 12월에 SEP 연준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오히려 올 연말에 근원 PCE가 헤드라인 PCE보다 더 높아요. 네,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3.5%로. 그러니까 네. 지금 관점은 근원 물가입니다. 근데 근원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9월 정도면 연준이 충만할 거고 네. 그래서 12월에 첫 피벗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인하를 그다음에 내년 6월 정도에는 근원 PCE 물가가 그렇군요. 거의 뭐 한 3% 네. 정도에 도달할 거다. 예.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고용과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실질 금리를 이렇게 한번 제가 그 이렇게 차트를 그려 보니까 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반전되는 게 이제 하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고용 시장이 식더라고요, 확실히.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가면. 그래서 보시면 좀 아침부터 복잡한 차트라 죄송한데 2000년부터 이 빨간색 선이 비농업 일자리 수입니다. 오른쪽 축에 1000명이고요. 근데 이제 팬데믹 때 워낙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축이 이상하게 이제 안 나오는 건데요. 아무튼 이 동글뱅이 원 표시가 또 이 세로 점선이 고용이 본격 둔화되는 시점이자 파란색 선인 실질 기준금리가 이 역축입니다. 플러스로 반전되는 시점이에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실질 금리가 반전되는 시점에 고용은 식습니다. 그렇군요. 고용 시장이 확실하게 식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죠. 네. 결과물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연돼서 나타나는 거죠.
연준도 인정했듯이 시차, 누적적 효과 이런 것들이 하반기부터는 나타날 것 같고요. 네. 근원 물가도 실질 기준 금리가 플러스로 반전될 때 왼쪽 축입니다. 역축이고요. 파란색 선인데요.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반전될 때 빨간색 선인 근원 소비자 물가도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죠. 고용이 식으니까 근원 물가가 식는 거죠. 서비스 물가가 잡혀야 되니까요. 네. 이런 측면에서도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저리 가라. 문제는 이제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피봇이 언제 오냐. 뭐 네.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물가가 잡히니까요. 근원 물가가.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경기와의 싸움이다. 지루한 싸움이다. 네네. 라고 생각하니까 올해는 그래도 해볼 만한 주식시장 아니냐. 올해 일단 뭐 어제 주가가 뭐 오르다가 빠졌습니다만 연초에 어쨌든 5일간이 중요하다면서요. 5일간 오른 해는 그 해의 주가가 오를 확률이 80%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은 뭐 괜찮습니다. 네네. 평균 상승률은 한 10%가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누가 이렇게 분석을 했던 자료를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1월 효과가 좀 중요하죠. 그 다른 데서 제가 본 건데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국채 금리가 3%를 하향 돌파할 때쯤 미국 기준으로 네. 미국이 지금 3.5 아닙니까? 맞습니다. 10년짜리 기준으로 50bp 정도 더 빠져서 3%를 하향 돌파할 때쯤 미국의 빅테크 성장률을 사야 된다. 예. 그런 말씀하셨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좀 그 국채 시장을 보고 네. 국채 금리에 연동된 투자 전략을 펼치시면 어떨까. 사실 저희가 경기 얘기 오늘 복잡하게 드렸습니다만 그냥 하나의 그냥 표준적인 예측이잖아요. 네. 실제로 전개되는 것은 뭐 앞당겨질 수도 있고 좀 뭐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거래하는 가격 지표인 안전자산의 벤치마크인 국채금리를 쫓아서 네. 국채금리가 급하게 떨어지면 주식시장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3%를 깨면 더 적극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채금리가 생각보다는 천천히 떨어진다. 그거는 물가 안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경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어쨌든 조금 주식시장이 더 보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되 3%라는 게 뭐 조금 뭐 약간 나이브한 너무 거친 이제 좀 기준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3% 아래로 떨어지면 물가는 이미 안정권에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경기에 선행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3% 이하의 금리에서는 머니 무브가 일어날 것 같아요. 채권 시장 채권 더 안 산다는 네, 거죠? 안전자산에서 네, 채권을 더 안 사고 네. 위험자산이 충분히 아니 주식만 사도 한 3% 배당을 받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니까 3%를 깰 정도면 경기 침체에 따른 공포심을 느낄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가장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를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장주 중에서도 PR이 너무 높은 성장주는 뭐 좀 지속적으로 오르기는 어렵겠죠. 네. 아직까지 경기가 불황이니까. 근데 이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제 4%대의 금리를 보다가 미국채 4.23을 보다가 거기서 샀든 안 샀든 뭐 산 사람은 인조해야 하는 거고 못 산 사람은 억울해야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3%대 중반까지 왔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4% 어간까지 다시 갈 수도 있고 3%를 깰 수도 있다라는 뉴트럴한 시점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채권을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올라가질 않고 한번 레벨 다운 돼가지고 2자 2.89 뭐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예, 그렇죠. 혹은 포기. 그다음에 대기 자금이 다시 채권 시장으로 쪽으로 흘러가질 않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당연히 크레딧 쪽으로 갔다가 이제 주식으로 가는 그 네, 경로를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채권 시장도 보면 가격이 많이 이제 수익률이 많이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큰 변동성에서 벗어나 있는 구간만 유지해도 네, 주식시장에는 좋은 시그널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일로 어떤 종목을 뭐 조금 더 올해 초점을 둘까는 사실
뭐 지금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네. 아마 저는 아까 3월 달이 조금 주식시장에 의미 있는 변곡점이고 예. 또 12월이 변곡점, 한 연말이 변곡점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 두 변곡점은 좀 양상이 다를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특히 이제 올 상반기에 있는 변곡점은 주가가 일단 뭐 좀 경기에 대한 위험, 또 통화정 긴축에 대한 위험,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이제 좀 낮아지면서 네. 주가가 한번 크게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사실 경험적으로는 제일 많이 오르는 주식은 공매도 많이 쌓여 있는 종목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공매도 박멸 기간이죠. 네, 그래서 펀더멘탈로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네, 공매도 박멸 기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펀더멘탈이 안 좋은 기업들이 더 많이 뛸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떨어진 종목 한 2년간 제일 하락률이 높은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이 지나면 한번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줘야 된다. 네, 네, 바꿔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프로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정말 3월 달에 딱 그 썸네일에 공매도 박멸 기간 시작됐나 딱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F킬러 뭐 이런 거 이렇게. 내가 한번 시작 그래. 자, 우리 김한준 박사님과 함께 오늘 경기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준 박사님 리서치 센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